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이 비가 천둥, 우박 지역에 따라서 황사까지 동반하는 비와 소나기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냥 비만 내리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동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토라기보다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김용판 의원입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악연이 있죠. 이야기 심층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TBS와 관련된 보고 아예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줄 스스로 느껴야 한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건희 회장 26조 유산의 60%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삼성가에서는 고인의 뜻이라며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1조 원은 의료에 기부하겠다, 감염병 소아암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관심사는 소위 이건희 컬렉션, 정말로 대단한 예술품들, 미술 작품들을 기증키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김홍도의 작품도 있고, 달리의 작품도 보이고, 이중섭 화가의 작품도 보이고, 제가 프랑스 연수회 때 좋아했던 클로드 모네의 작품도 있군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너무 오른 공시가 내려달라 5만 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서 요구가 수용된 건 5%뿐이다라고 한국경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14년 만에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간에서 현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변동, 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3년 전에는 의견 제출이 1290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5만 건이 지금은 쏟아졌다는 겁니다. 9억 미만의 집주인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다 세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장기기증 유산 기부 나눔의 삶 모두에게 평화 주셨다. 정지석 추기경 선종했죠.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명동 성당 빈소 조문객 행렬 유리관 넘어 마지막 인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증된 각막은 2명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얘기도 벌써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바로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재보궐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점점 다가오는 대선의 시간 똑딱똑딱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도 대선의 시간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 먼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고해 성사를 요구받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넘어야 할 숙제가, 넘어야 할 산이 지금 다가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판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 서로 수사를 한 악연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팀을 이끌었을 때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김용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때 저 김용판에게 국기문란법이란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정권과 함께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친검 무죄, 반검 유죄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문재인 적폐 그것을 크게 비난한 우리 당에서 그 적폐 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김용판 의원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언젠간 넘어야 할 산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도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고,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란 말을 했어요. 찍는 도끼는 내가 누굴 찍었는지 잊을 수 있어도 찍힘을 당한 나무는 그 상처를 잊지 않는다는 건데, 일단 김용판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악연 어떤 관계입니까? 2012년 대선 때였죠. 그때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당시 김용판 의원이 서울경찰청장이었죠. 경찰청장으로서 그 수사를 축소하려고 외압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거고, 그래서 기소가 됐었고 결국은 한 2년여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 다 무죄였다고요?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마음적인 부담도 컸겠지만, 사실은 또 이제 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년여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호사 비용을 썼다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김용판 의원 개인적으로도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원한 그런 한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잘못 기소했군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건 사실 김용판 의원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등장할 때 매듭지어야 할 하나의 매듭지어야 할 그런 사안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김용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야권에 김용판 의원뿐이 아니라 야권의 많은 인사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야권과 함께 손을 잡는다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김용판 의원은 사실상 사과를 요구한 거죠. 하지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법적 정의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인 만큼 그래서 사과의 문제로 정리할지 아니면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과거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본인이 입장을 밝힐지가 굉장히 이제 숙제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김용판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화답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화답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지, 사과를 할지, 해명을 할지, 아니면 무시를 할지, 반박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김용판 전 총장, 김용판 의원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잘못 기소한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 김용판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사과를 할지, 더 나아가서 현 정부가 주도해왔던 적폐청산의 최선봉에 섰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할지, 두 가지 갈래가 주목이 되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계를 그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7년 전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외압이 무관치 않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김용판, 윤석열의 악연뿐만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고 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총리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인 악연까지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김용판 전 청장이었죠.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후 7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공정하게 지시를 밝혀줌으로써 저와 경찰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1심, 2심, 3심이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수사팀장의 기소, 당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매우 억울한 피해자가 된 셈인데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김용판 의원이 개인적으로 당했던 심리적인 고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건이 왜 지금 나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시다시피 김용판 의원의 사건은 2015년 정도 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일하던 정부에서 가까운 분들이 이런저런 일로 이제 고초도 많이 겪었는데 글쎄 그 건과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 건이 왜 여기서 나와 하는 거는 글쎄 지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를 지금 먼저 앞서서 저렇게 요구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치에 들어오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이 이 건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적폐 수사에 대한 문제나 그에 대한 반응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 본인이 정리해서 먼저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을 줬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고 지지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게 정권을 떠나서 본인이 검사로서 처해 있던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해냈느냐에 대한 평가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쎄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선을 향해서 째깍째깍 시계가 많이 가고 있는데 다소 좀 빠르게 그리고 크게 야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균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좀 빨리 꺼내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예, 당 내에 있는 중진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깜짝 놀랐다라는 표정도 읽힙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직업상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뭐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밝히는 것이고 검사 윤석열과 또 정치인 윤석열도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행보를 할 수 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하면서 30년을 구형을 했고 지금 이제 24년입니까? 형을 살고 계시는데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윤 총장에 대해서 두둔하는 입장도 현재 나왔지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적폐 수사 과한 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묻는 의견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윤석열 총장 측의 간단한 입장도 살펴보긴 할 텐데 사실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으로 갈지 말지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의 의원 몇 명 입장에서는 오긴 오더라도 김용판 의원 말대로 과거의 문제는 매듭 짓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한데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 본인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뭐 당장 김용판 의원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 쪽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문제, 적폐 수사의 문제 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아까 앵커께서 두 가지 결이 있다고 하셨어요. 개인의 결과 그다음에 적폐 청산에 대한 결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한 가지 결을 더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으로 받는 질문, 또 김영판 의원의 질문은 뭐냐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기소권 남용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김영판 의원 질문이 그거고 민주당에서 하게 된 질문은 왜 조국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본질은 개인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뭐 여러 가지 답변과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켜보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잘 준비하셔서 공부를 잘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 기자님들의 질문에 어떻게 잘 답변할 수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좀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덕담은 기왕의 정치를 하실 것 같고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통령에 도전하실 것 같으니까 국민의 삶에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잘 하고 오시고 여의도에서 한 권의 책을 10번 읽은 정치인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도 지난번에 드렸는데 여러 분야, 다양한 가치관, 분야뿐만 아니라 한 분야에서도 다양한 서로 생각이 다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셔라. 그리고 본인의 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덕담으로 충고드리고 싶어요. 예, 어드바이스까지. 지금 정치 베테랑 세 분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윤 전 총장의 답변이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각은 각각 다르지만 종합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법조계에 있는 박성배 변호사님,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혹시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윤 전 총장 측은 현직 시절에 지휘한 수사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과는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사과하는 행위는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검찰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일부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야권 연대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입장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수사는 칼을 휘두르는 과정입니다. 그 칼을 쥐고 있는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르는 주체, 나아가서 판단을 하는 법원은 나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죠. 업무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그 취지가 상당히 수사를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 관행 그리고 자신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떠한 해법을 내놓겠다는 의견 표명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해야 할 입장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간 나와야 할 입장이다. 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을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결의 뉴스가 있는데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1,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분이 나름의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온갖 영역의 일 중에서 형사, 사법 중에서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일을 원칙에 따라 잘 하셨다.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여권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 주류라고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이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그 방금 말했던 주류 당권파들은 조국 수사 때문에 윤 전 총장을 찍어내야 한다, 사표를 내야 된다,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 1위인 이재명 지사가 이 수사 잘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다는 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조국 수사 포함해서 참 잘했다. 이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론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친문 진영,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의 주류에서 그냥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평가들, 분석들이 나온 기사도 있던데 전 저 발언 속에서 방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얘기한 것처럼 원칙에 따라 잘했다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까지 뭐 적폐 수사를 비롯해서 또 조국 수사까지를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저거는 윤 전 총장이 어떻게든 언젠가 화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답을 준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난 원칙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방점을 만약에 저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분야 중에서 형사, 사법 분야, 특히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일에서를 굉장히 그 전제를 뒀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역시 윤 전 총장의 경험이라는 것은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쪽에 또 방점이 있기도 하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 말을 들으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했던 일은 그야말로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뿐이다. 사실 그건 예전에 박용진 의원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뭐 자신과 1시간만 토론해도 윤 전 총장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은 과거 행위를 처벌한 일만 했던 사람이고 정치라면 미래를 노라는 것인데 과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이제 물음을 했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TBS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속내가 무엇일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부러 김어준 씨 방송 등이 있는 TBS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TBS에 대해 아예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자 오히려 TBS가 왜 시장이 뭐 가만히 있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다라고 오 시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방송이 중립성, 객관성 잃으면 그 방송사로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공영방송 보도가 선거에 전혀 영향 안 미치고 오히려 비판 대상이 된 것 자체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오 시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이거 의외의 반응인데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TBS의 그간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오 시장의 답변은 그냥 냅둔다.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거예요. 뭐 어떤 의미죠?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이제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죠.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저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그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폭발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어준 씨 스스로는 굉장히 이 박해받는 언론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처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권에서도 마치 그 기울어진 언론 지형 속에서 김어준 씨만이 유일하게 굉장히 그 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좀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TBS 불러서 보고받고 잘못된 거 얘기하고 김어준 씨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여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핍박받는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이 프레임에 확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오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도 먼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어차피 감사원이 200만 원 출연료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하고 있으니까 오 시장이 굳이 현재는 나설 필요 없다. 그런 거에다가 서울시 의회도 굉장히 지금 그 민주당 우위로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민주당이 다수죠. 서울시 110여 명 정도의 정원에서 100명 넘게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TBS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인 여론을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거 없고 오히려 무난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오히려 TBS에게, 그 다음에 김어준 씨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반발과 역작용을 무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이 자정의 시간 스스로의 어떤 자정의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데 이게 자정이 되냐? 자정이 되겠냐? 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오 시장의 발언, 이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만, 그러니까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자성이나 뭐 성찰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뜻을 풀이할 수 있지만 전 조금 전에 박정아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오 시장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죠. 어쨌든 가장 큰 게 TBS의 서울시 예산이 이제 투입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깎으려면 당연히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시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TBS의 방송 편성권이나 내용에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전 오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섭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박정아 전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TBS의 근본적인 이제 오 시장 입장에 갔을 때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TBS를 어쨌든 방송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려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의 권력 교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다수가 들어왔을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음 지방선거나 어떤 시위의 권력 교체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뭐 성찰이나 자성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게 시간을 벌고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건데 200만 원 고액 출연료 논란의 어떤 적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오 시장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방조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정대로 그거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감사원은 지금 이미 예비조사 차원에서 한 차례 TBS로부터 과연 구두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적절하게 돈이 지급되는지를 이제 일단 서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본감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감사원에서 해결할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실제 그것이 서울시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 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나중에 TBS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자체는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BS에 대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자, 오 시장의 문제의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소통위원장이었던 안병진 교수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초선에 쓴소리한 진보학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2012년 총선 당시 소통위원장 지금 우리 박수현 소통위원장 같은 비슷한 직책이죠. 친민주당 인사로 당연히 분류가 되고요. 윤석열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윤석열의 내공 상당하다. 내공이 상당하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경고를 알렸고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로는 100% 민주당 실패한다. 김어준 씨는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자가 지금 등장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소통위원장님, 안병진 교수의 이 쓴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말은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이 안병진 교수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박수현 위원장님은 문제 없다고 계속 지금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예.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루는 이슈를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다룹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균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기자님은 계속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이슈 선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저 훌륭한 패널이죠. 말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루는 태도가 편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슈가 편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슈의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문제는 누가 판단하냐면 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가 자기를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면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룬 태도를 보면 김어준 씨가 그 내곡동이나 생태탕 그쪽만 쭉 출연시켜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측에도 입장이 어떠냐라고 균형 있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다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그 문제를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완벽하게 지금 100% 편향적이냐라고 할 때 김어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김어준 씨가 그런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100% 편향이면 그럼 방송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또 그 담당 기관에서 알아서 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데 실익이 없어요. 우선 실질적으로 할 수단이 없고 계속 이렇게 다뤄주면 김어준 뉴스공장의 청취자가 100만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맡겨두시고 청취자와 법에 맡겨두시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산적한 서울시정에 아주 진력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미래학자, 진보학자 안병진 교수의 이 조언, 박정희 대변인, 네. 과연 초선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 초선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 전에 진압당하는 모습 봤잖아요. 보고도 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재미있게 돌아가는 게,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었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이게 막 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안병진 교수가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부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얘기해서 막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딱 거치면서 그 목소리들이 다 진압당했어요. 그러니까 당 쇄신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지금 뭐 혼란 계속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한 문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가상화폐 관련한 대책도 그렇고 2030에 대한 시각마저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 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나오다가 모든 게 다 이 문파로서 모든 게 다 진압당하고 더 이상 얘기 안 나고 내일 모레 있을 지금 전당대 새 후보들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도 결국에 보면 다 문파 똑같은 얘기 그냥 당신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가끔 여권 인사들 보면은 꼭 저 안병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딱 우리는 저기 그 윤석열 총장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올바른 진단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안병진 교수가 민주당이 쓴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있는데 글쎄 조그만 얘기들만 나오자마자 그냥 다들 문파라는 이름하에 문자 폭탄으로 그냥 진압당하고 초토화되는데 뭐 이제 재밌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조금밖에 하라고 하는 우리 조홍천 의원님도 어제 한 말씀 했다가 또 바로 한 대 또 이렇게 반대 목소리 듣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전 뭐 이렇게 좀 차분히 지켜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예. 나 발언 한번 안 할게요. 잘하고. 자, 문파, 지금 하신다고요? 지금 한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르다 박 선생,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바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실제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박 대변인 지적 다 맞고요. 그러나 지금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질서 있지 않게 막 나오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출되는 이 지도부는
그동안에 쭉 들어왔던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요 선거 끝나고 짧은 시간에 나왔던 막 다양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성문과 또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쇄신안을 동시에 만들어서 보고 드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 박정아 대변인님의 바람에 바로 종합적으로 응답할 그럴 시간이 질서 있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상이한 시각 들어봤고요. 오늘자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정성을 잃었다. 그것이 뭐 지배적이거든요.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아직 있습니다.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성을 아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얘기했던 풀이가 나왔는데 김어준 시장에서는 오 시장 측이 요구한 그 자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초선의 쇄신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분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 야당의 시각은 결국 문파에 의해서 진압당했다라고 평가 전화를 했고 박수현 대변인은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반론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문파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도부에 도전한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통 통로가 없고 통로들이 끊겨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문자들인데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것들은 권장되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권장될 일이다라고 김용민 의원은 극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 조홍천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조금밖에 소심파 한 명 중이죠. 돌직구쇼 출신인데 조홍천 의원, 문파의 일침, 그 재집권 멀어진다. 여러분이 문자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진다. 문파 아닌 국민들께도 다가가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좀 놔달라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나선 후보들을 향해서 왜 문파들만 과도하게 신경 쓰나, 문파 눈 밖에 나면 당선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선되고 봐야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긴 했다라고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요, 당 밖에서 김용민 의원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 국민의힘의 유망주다. 국민의힘은 이분만 믿고 가면 된다. 물론 진 교수는 얘만 믿고 가면 된다라고 쓰긴 했습니다. 라고 비입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당권 최고위원회에 도전한 초선 중진들은 일단은 문자 폭탄은 아니다. 라고 적극 두둔하는 모양새가 이 다수의 목소리인데 그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 당내에서 비판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당 밖에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봤을 때 이 권장돼야 할 일입니까? 재보선 선거 참패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치료로 인해서 상황이 호전될지 악화될지는 조만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재보선 선거 참패의 원인이 이 강성당원의 지나친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일련의 개혁이 주춤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강성 당원들의 발언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폭탄처럼 보내서 사과를 하게 만드는 모습은 정당 민주주의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1년 후 대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결코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어준 씨 문제를 두둔했다가 장애 비하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추미애 전 장관, 외눈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었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비하 맞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비하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2016년 북한 핵실험에 군 당국을 눈뜬 장님이라고 2019년 쌈바 손 들어준 재판부에 외눈박이식 결정했다고 논평을 했는데 내 그 발언, 차별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 깊이 사과한다. 라며 심상정 의원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재명 기자 2016년에 외눈 장님 표현을 했던 심상정 의원이 2016년, 19년에 지금 감수성 부족했다. 이거 차별적 언어다. 사과를 해버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사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해야겠죠. 사과하라고 아마 심상정 의원도 사과를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도 비판한 뿐이 아니라 이미 장애인 단체에서 여러 차례 비판한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를 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장애 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면 장애 차별적인 발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빨리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아까 안병진 교수 얘기를 했는데 안병진 교수가 김어준 씨 자제해야 된다. 즉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는 복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병진 교수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실패를 했으면 실패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2012년 대선 실패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1219 끝이 시작이다. 이런 이제 책을 씁니다. 회고하는. 그러니까 대선 실패했던 이유를 복귀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오면 결국 싸가지 없는 진보를 자초한 건 아닌지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의 문제가 표심으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결국 태도의 문제가 개혁의 동력을 깎아먹고 오히려 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좌초시키는 문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태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맴돌고 반복하고 그 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복귀를 문재인 후보도 분명히 당시 했었는데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건 복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 그것이 안병진 교수가 얘기했던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의 인물도 많습니다. 가장 뜨거운 분들만 세 분 모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 문재인 대통령 핫쌈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이건희 고 회장, 정용진 쓱 회장. 굉장히 핫한 인물 3명이 있고 정용진, 이건희, 문재인 대통령. 자, 과연 어떤 분들의 소식부터 다뤄볼까요? 그래도 자, 국가의전 서열상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핫쌈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저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며 현수막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공사가 일신 중단됐고 청와대 비서관이 급하게 급파됐습니다. 양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양산 사저 주민 반발에 일시 공사 중단. 지난 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공사가 시작됐죠. 인근 주민들 건립 반대 현수막 설치 등 집단 반발을 했고요. 하북면 17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반대가 아니라 집단적인 반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죠. 자, 이들은 청와대가 공사 전, 주민분들은요, 이분들은 청와대가 공사 전 교통과 소음 등 공사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협의 안 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어제 공사를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뜻에서 잠시 멈추고 더 소통하고 점검하자는 차원이다. 건립 계획은 변화가 없다. 청와대가 일단 깜짝 놀라서 중단을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무사는 아니고 더 소통하고 점검하겠다. 차곡차곡 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뜻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고 대통령을 모셔본 두 분이 또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사저와 관련된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두 분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박정화 전 대변인, 이 사저 문제가 상당히 정권마다 민감하긴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사저 공사가 중단됐던 일도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지금처럼 주민들이 반발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모든 고향에 있는 주민들이 박수 치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런 대통령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다른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사전 협의, 그다음에 이에 따른 공사 소음, 이 등등으로 주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으니까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저렇게 현수막 등을 내걸어서 공사가 중단된 기억은 저는 처음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평산마을에 걸린 현수막, 반대 현수막, 지금은 철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국민 없는 대통령 없고 주민 동의 없는 사저 없다. 사저 걸린 무효다. 라는 얘기. 주민 무시하고 새로 짓는 게 정의냐. 사저 걸림 아웃. 이렇게 반대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 사저가 지어지는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원래 대통령이 살았던 매곡마을에서는 원래 사셨던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가던 발길 돌려주십시오. 매곡마을에 지으시면 되죠. 예전처럼 농사 짓고 사십시다.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양산의 두 마을이 지금 각기 다른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데요. 현수막 전쟁이죠. 자, 함께 보시죠. 평산마을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움직임. 그러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었던 매곡마을에서는 아이고 평산 가지 마십시오. 평산 가지 마세요. 매곡에서 농사 짓고 사십시오. 꽃도 새도 평산의 꽃도 평산의 새도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곡마을 이장님. 저 평산마을 주민들이 싫다고 하니 매곡마을로 오면 좋겠다는 뜻이죠. 정치적 의도는 없다. 박수현 대변인님. 네. 일단 평산마을 주민들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청와대가 평산마을 주민들의 좀 세세하게 못 챙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현재 살고 계신 장소를 대통령께서 워낙 또 사랑하시고 마음 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을 텐데 경호 원칙상 그 면적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곳을 알아봐서 평산마을로 이제 사저 부지를 구해서 이제 좀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청와대 경호처는 그 평산마을의 주민 대표 8, 9분과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설명회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지점이 조금 배려가 부족한 것인데 그 하북면이라고 하는 전체에 평산마을이나 조금만 보고 여기만 하면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가서 사시다 보면 면 전체에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거고 또 공사 중에는 교통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폭넓게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청와대가 또 그런 예의를 안 지켜서 할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주민 의견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무슨 다른 불편이 없는지 살펴봐라라고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시고 비서관, 총무비서관을 현지에 내려보내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또 조치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런 또 청와대의 진심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또 잘 어루만지고 녹여서 대통령님 수고하셨다. 우리 마을에 와서 함께 주민으로 살게 되어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환영의 분위기가 저렇게 또 과정을 거칠 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성민 변호사님 자칫 대통령의 사저가 지어지고 있는 주민들이 이 동네로 오지 마십시오 라고 반발하자 원래 사저가 있던 곳은 그럼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약간 주민들끼리도 좀 감정적으로 좀 격화될 수도 있잖아요. 오해를 하시다 보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잘 협의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청와대에서도 신경을 쓰는 과정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비서관까지 급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저 공사는 시작됐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강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강행하지 못하는 사유들은 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저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이 부지가 자택을 짓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적절하다는 판단이 이미 선 상황이고 그렇군요. 건축법상 특별히
다른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은 법적인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청와대의 입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저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 자체, 그 자체 부담을 느끼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들어가서 오랜 기간 살아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착공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차원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핫3 함께하고 있습니다. 핫1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이었고요. 핫3, 두 번째 핫3은 바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문제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이 26조, 60%가 이 중에 사회에 환원됩니다. 삼성으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결단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을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60%는 사회 환원되기로 한 겁니다. 삼성가에서는 고민의 뜻이다라고 밝혔고 사회 기부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고요. 1조 원은 의료의 기부, 감염병 소아암에 지원하기로, 국보 14건을 포함해서 이건희 컬렉션 23,000여 점은 국가에 기증키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입니다. 12조 원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키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12조 원은 전 세계 최고의 상속세고요. 스티븐 잡스의 상속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로 나오게 된다라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정말로 상속세가 12조 원가량이 전 세계에서 최고 금액이에요? 많은 언론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거의 세계에서 최대 기록이 아닐까, 최고 액수의 기록이 아닐까 싶은 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상속세가 4조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건희 회장 상속세만 해서 12조니까 그 3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상속세보다 3배가 되는 거죠. 작년에 대한민국의 거친 세수 중에서 상속세가 전체가 4조인데 그거보다 3배나 더 많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금 얘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이제 사망하면서 낸 상속세가 그때도 3조가 좀 넘는 3조 약 4천억 원.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한 3배,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 액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세계 최대 상속세 금액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뿐이 아니라 한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규모인 거죠. 뭐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난 규모인데 지금 이 2만 3천 건의 미술품을 만약에 경매한다면 이것도 한 5조 원까지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또 기증이 이루어진 것도 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속세 12조 과연 이거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 사실은 세간의 관심 중에 하나는 이건희 컬렉션. 정말로 전 세계 유수의 예술품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과 같은 국보를 포함한 미술품들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살아생전에 많이 수집을 했는데 이거를 다 국가에 기증키로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공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저희 김진애 돌직구이시였어요. 국가에 기증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제가 코디네이터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 국보 제216호 정선이 그린 인왕 제3도. 상당히 국보급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이고 어떤 수묵화의 어떤 그 묵묵하면서도 깊이 있는 심도가 자랑스럽고요. 정선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필체와 정선의 화풍이 잘 담겨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선의 작품 인왕 제3도 기증됩니다. 두 번째 작품,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애정하는 작품 나왔네요. 보물 제 1393호 김홍도 선생, 홍도야 울지 마라. 자, 추성부도입니다. 워낙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이 작품을 보시는 걸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추성부도. 자, 세 번째 작품. 제가 좋아하는 작품 또 나왔네요. 김환기 화백의 여인들과 항아리. 김환기 화백이 항아리를 많이 그렸죠.
여인도 많이 그렸는데 여인과 항아리가 같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미술품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이게 나왔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중섭 화백의 황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기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고, 황소에 대해서 특히 이중섭 화백이 애정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기백, 황소에 담겨있는 우리의 국민성 잘 담겼고요. 이중섭 화백 특유의 이 거친 부필, 이런 흔적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작품이 나왔어요.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깊은 작품입니다. 제가 프랑스 연수, 파리 연수했을 때 가장 사랑했던 화가가 바로 클로드 모네. 제 모네의 어떤 미술관을 개인적으로 파리 연수할 때 10번 이상 갈 정도로 제가 뭔가 답답하고 고민이 됐을 때, 가슴이 먹먹할 때 모네 미술관에 가서 특히 이 수련이 있는 연못 등의 작품을 즐겨봤는데, 그 작품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네요. 기증됩니다. 자, 책 읽는 여인 르누아르, 정말로 여성을 가장 사랑스럽게 그린 화가로 꼽히는 르누아르. 그 르누아르의 책 읽는 여인. 저희 집에는 피아노 치는 여인 르누아르의 복제품이 15,000원 주고 구입한 복제품이 저희 집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자, 원한다면 저도 기증하겠습니다. 자, 샤갈의 작품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명품 21,600점 확보가 됐어요.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이 포함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사실은 삼성한테 밥 사야 돼요. 박물관 개관 이래 최대의 경사다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왔네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인왕재색도 최소 500억 이상이 추산이 된다. 6월부터 이 이건희 컬렉션은 공개될 방침입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님, 조금 전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어떤 김진 기자의 어떤 이 해설, 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감탄스럽게 들었어요.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그러는데 대본 없이. 대본 없이,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해 주는데, 뭐 들어는 봤나 모네, 뭐 보기는 했나 김홍도 그림 막 이런 건데, 역사 쪽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저렇게 막 나와서 기증돼서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그 삼성 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 이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예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역사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기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나온 소장 미술품의 가치가 한 5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1년에 미술품이나 이 예술품을 사들일 수 있는 예산이 50억이래요. 예. 그러니까 1년 50억밖에 안 되는 중앙박물관에서 직접 5조 원을 받게 되니까 박물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막 보듯이 뭐 김홍도 그림에 모네 그림에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막 전시되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 격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고, 또 굳이 붙이면 얼마 전에 또 선정하신 우리 정진석 추기경께서도 당신의 안구, 그 다음에 전 재산 800만 원을 기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다 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한 차원 더 높아지고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이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 또 정부에서는 박수현 전 대변인, 이 뭐 상속세나 이 미술품 기증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별개다라고 또 선을 그었어요? 당연히 별개여야 되고요. 지금 그 박정아 대변인께서 저렇게 품격 높은 또 해설을 제가 공감하는데, 아마 삼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양면들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끌고 오고 정말 대한민국을 산업적으로 일으킨 큰 공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두운 면들이 또 있었어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불법 승계, 국정농단에 관련된 것은 뭐 정치권의 압력으로 뭐 그럴 수 있다 하시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의 문제는 참 부끄러운 문제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미쳤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삼성은 좀 더 삼성다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지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계 글로벌 기업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통 큰 기부, 사회 공헌, 어떤 경제력, 기업 규모의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적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될 때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삼성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삼성다운 삼성으로 완벽하게 새 출발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기업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이것이 결부돼가지고 뭐 사면 받으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뭐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아주 부차적인 목소리들이 붙지 않도록 잘 정말 이건 구분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상속세 12조 어떻게 납부할지가 궁금한데, 박성호 변호사님, 아무리 삼성 가라지만 대출도 낀다고요? 예. 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 고정자산 이동을 원인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당장 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삼성가라고 하더라도 1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겠죠. 예. 따라서 분납 제도를 활용합니다. 앞으로 5년간 2조 원씩 6차례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예금과 신용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요? 그렇죠. 이 주식을 팔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 다른 유족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저 삼성 가라고 하지만 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 뭐 기업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쓱 신세계 구단 정용진 구단장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함께 보시죠.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롯데를 향해서 장난기 있는 도발을 했어요. 자, 함께 보실까요? 지난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당연히 롯데 자이언츠의 구단주죠. 신동빈 구단주가 롯데와 LG 경기가 열렸던 잠실공장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구단주가. 그런데 신동빈 구단주, 이 롯데의 구단주가 방문한 거는 6년 만이라고 해요. 6년 만에 신동빈 구단주가 야구장에 등장한 거죠. 자, 그러자 쓱 구단주가 된 정용진 부회장이 견제를 했습니다. 아주 동빈이 형은 원래 야구 안 좋아하는데 야구 안 오다가 오게 된 게 내가 먼저 왔었고 야구장에 또 내가 롯데를 도발했기 때문이다 라고 견제구를 날립니다. 자, 일부 팬들이 자제 요청하자 롯데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라이벌 구도를 통해 야구판이 더 커지길 원한다. 동빈이 형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 건데 아직까지 동빈이 형의 전화가 안 왔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야구장에 나타난 두 명의 구단주 함께 모습 볼까요? 사실은 신동빈 회장이 야구장에 나온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고, 자, 정용진 구단주는 원래 야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워낙 또 젊은 센스 감각으로 젊은 층들과 소통을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쓱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돼서 경기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자, 사실은 이 도발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더라고요. 이재민 기자.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어요. 원래 정용진, 신동빈 두 분이 형동생 하던 사이다. 친하기 때문에 저 동빈이 형 나 때문에 온 거다. 야구에 관심도 없다가라는 게 뭐랄까 좀 발칙한 장난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나이 차이가 얼마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 과한 정용진 부회장의 잘못된 행동이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어느 쪽입니까? 뭐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팬들이나 또 이제 유통업계 원래 라이벌이기 때문에 롯데와 신세계가 서로 이제 그것도 팬들을 향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펀 마케팅이라고 하죠. 재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 뭐 지금 일부 팬들, 롯데 팬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전체 야구 산업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정 부회장이 개막전에서 SSG가 승리하자 개막전 승리 주역 2명한테 한우 세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우 세트? 예, 그랬더니 롯데는 지금 전 선수단 전체한테 한우 세트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고 또 팬들에게 즐거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 확인하시죠.
스승 조국의 딸과 명예훼손이라는 제목 달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비대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비대위원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 형국입니다. 먼저 김재섭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에 이 발언 결국 수사받게 됐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부정입학으로 논란이 된 조민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한일병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대형 병원이 한일병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우리 도봉갑 지역의 한일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큰 병이 났을 때 갈 수 있는 병원 한일병원 뿐인데 조민 씨를 마주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경찰 수사로 이어진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입시비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무자격자, 병원에서 만날까 두렵다 등 발언을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고발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서울 도봉경찰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했다는데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이 처벌될 수 있는 겁니까? 처벌 대상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 무자격자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입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는가? 그렇습니다. 고발하면 무조건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의 경우에는 입건할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 이른바 내사라고 하죠. 내사 단계가 있는 반면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고발장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돈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판다고 한 사람이 안 판다고 합니다. 이는 민사상 문제이지 형사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발장을 반려하거나 각하하기도 하는데 이 사안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점이 허위라는 것인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아마 고발인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의 성격상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간단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는 전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법적인 견해 주셨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자 입장을 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교수님이셨던 조국 전 교수께도 묻습니다.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 배움이 미쳐나는 것인지 교수님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 트위터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트위터를 잘 활용하니까 트위터라도 남겨라라고 비꼰 건데 자, 일단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찬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김재섭 비대위원이 도발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조국 교수가 김재섭 비대위원의 대학교 은사고 그때 당시에 형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 맞습니까? 사제지가? 그 서울대법 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뭐 대법원의 최종심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민 씨와 관련한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1심 문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 건이 내가 무자격자라고 불린다고 표현한 건이 그 다음에 두렵다는 톤이 법과 정의에 당시께서 가르쳤던 나에게 가르쳤던 법과 정의에 맞는지 꼭 답을 달라고 했으니 조국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한번 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제자야 경찰 수사 잘 받아라 이렇게 남길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이게 저렇게까지 이제 고발을 해서 이걸 갖고 수사를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을 제가 한 방송에서 만났었는데 품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격려를 한 기억이 있는데 좀 이건 김재섭 비대위원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스승을 정치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조민 씨에 관한 문제는 지금 박정아 대변인 말씀대로 정말 이제 민심의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부산대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이 취소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사 자격도 취소가 되겠죠. 그건 뭐 그때 가서 따질 문제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민심이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조민 씨나 조국 전 교수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 김진 앵커가 이건희 컬렉션에 있는 저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 품격 있는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김재섭 비대위원에게 저도 하나 작품을 들어서 충고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아, 그런 거 좋아요. 예, 세한도 기억하시잖아요. 세한도? 180편. 예. 세한도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제주도로 유배가 있는 스승,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그 역관인 제자 이상적 선생이 그 먼 길 수천 리 중국길을 오가면서 책을 좋아하는, 그런 학문을 좋아하는 스승을 위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수많은 책을 무겁게 수천 리 길을 이고 지고 걸어와서 또 제주도까지 가서 그 책을 전해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의 우정과 의리에 감동한 나머지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려서 선물한 것이 세한도고 오늘날 국보이고 세계적 작품 아닙니까? 저는 좋아요. 김재섭 비대위원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할 수 있고 좋은데, 지금 조국 교수 측에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고소한 게. 근데 그거를 또 정색을 하고 나와서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그래 그거를 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가 한 것은 김재섭 비대위원님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조국 전 장관의 제자로도 볼 수 있는 분이 앞서서 한번 청문회 때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제 박사 과정에서 사제지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고발됐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된 조국 수사 검사들,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장 등 5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 의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낭만하는 정치적 목도에 경도돼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무리한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게 고발 사유인데, 공수처가 어떤 입장 남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2주 격리 면제라는 인센티브, 정부가 백신 접종한 분에 대해서 해외를 갔다 왔을 시에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에 앞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Good afternoon. It's a beautiful afternoon.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If you're vaccinated, you can do more things more safely. This is another great reason to go get vaccinated. Now. I am very excited that the mask guidelines for being outdoors are being a lot more comfortable, especially with temperatures warming up, to be outside without a mask. My reaction to that is, thank God. I'm so glad we don't have to wear masks when we're outside. I'm wearing a mask because we're in a populated downtown.
자, 미국 국민들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위주로 많이 접종이 된 바 있고요. 우리 정부도 파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낮기만 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주 격리 면제, 이거 사실 크죠? 2주 전 2차 접종 마친 접종자부터 해외에서 귀국 시에 음성 판정 증상 없다면 자격이 면제. 그냥 해외 갔다 들어와도 정상활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가 격리 때문에 해외 방문을 꺼려했던 경우도 상당한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면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미국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라는 건데 접종을 면역력 있는 백신 접종률과 관련된 문제겠죠. 우리로서는 좀 굉장히 좀 부럽긴 한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꺼내들었어요, 인센티브.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들어온 백신량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부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좀 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물량보다 이제 백신 접종 속도에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물량도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죠. 그만큼 물량만 있다면, 물량 확보되면 얼마든지 접종률을 빨리 올릴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저희 백신의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문제, 부작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이제 꺼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가려면 백신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거죠. 당연히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다만 이제 한국에서 맞은 경우에만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백신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를 없애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백신 없이는 코로나19로 해방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소 이제 우려가 되고 뭐 하지만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백신을 많이 맞는 것 그것이 지금 이미 해외나 많은 국가에서도 백신 부작용보다는 백신을 맞는 이익이 더 크다고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돼서 한 가지 정보가 될 수 있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쇼가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맞기로 했는데 그날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물론 몸 상태가 그날 안 좋아서 백신 접종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하지 못한 그 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백신 맞으러 오세요라는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백신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백신 부작용 우려 등의 이유로 접종 예약이 취소되거나 접종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태가 나온다. 방역당국에서는 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오지 않아 백신이 남았을 경우 누구라도 대신 맞을 수 있다. 왜냐? 백신 통상 개봉 후 6시간 이내에 폐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노쇼 했을 때 나 맞으러 갈래요 라고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그 접종하는 기관에서 자 지금 물량이 좀 오늘 남았는데 개봉 후 6시간 아직 안 됐으니까 6시간 안에 오셔서 접종하시죠 라고 하면 와서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기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날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겠네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의료기관에 미리 예약만 걸어두면 혹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해뒀다가 출사가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남은 백신을 누구라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기사 접하고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심지어 의료기관들조차도 모르는 기관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지하실 것 같고 그러네요. 백신 접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가격리 등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지원 대변인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내가 의지를 갖고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역력이 생기려면 어느 기한 안에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또 2차 접종 기한 안에 이 의료기관 문을 두드려야겠네요. 그런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백신 보릿고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봤지만 우리 국민 접종률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이든 백신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맞아서 일부가 안 맞았을 때는 저런 뭐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접종 6시간 이게 개봉 후 6시간 이후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 잔량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일정 기간 지나면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접종을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나중에 5주, 6주 후에 맞아야 될 때 이 기간 내에 내 순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한 혼선이 또 좀 있을 수 있거든요. 1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접종을 못 맞게 되면 1차 접종이 효과가 전혀 없어지니까요. 질병당국에서 저는 아주 이런 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넘어간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혼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기대와 우려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